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페이지 16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종류와 관련해서 물권, 채권에 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폈죠. 자, 그러면 먼저 14페이지에 한 4번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세요. 권리. 자, 권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제가 앞에서 100번 이상을 떠듭니다. 그러면 뭐요? 애우기 싫더라도 자연적 귀에 박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그죠? 한문으로 하면 뭐요? 향수다, 그죠?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물권이라는 권리도 있었다, 그죠? 소유권 등 물권이 있었죠. 물권이라면 그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총 8가지의 물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라면 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게 되면 일정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죠. 그러면 갑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채권이라면 특정한 권리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뭐요? 약속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채권. 그 행위의 종류는 행위라면 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행위를 급부를 하는데 급부의 내용은 다양하겠죠. 돈을 빌려줬다면 뭐요? 빌린 돈을 갚아라, 그죠? 물건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물건을 반환해라. 또는 어떤 의료 진료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면 뭐요? 내가 요구한 어떤 적당한 진료를 나에게 제공해라,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채권이랍니다. 그래서 채권의 내용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또는 무채재산권 이와 같은 개념도 봤습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16페이지요. 나머지 우리가 배우는 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준물권이라는 개념은 넘어가고, 자, 인격권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인격체 하면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우리를 지칭한다, 그죠? 자, 안에 내용 들어보세요. 뭐 생명권이라든지 정조권, 자유권, 명예권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자, 뭐 상식상 여기 생명권이라든지 정조권, 자유권 등은 그 주체인 나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즉 인격 주체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격 주체만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이익을 내용을 하는 생명권 등의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 합니다. 인격권, 그죠? 그래서 인격권, 생명권, 정조권, 성명권 등의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 등을 통해서 양도할 수 없죠. 또 타인에게 상속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권은 권리자만이 가지는 뭐요? 일신전속권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걸 인격권이라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사원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원이라면은 우리가 회사원을 사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자, 회사원은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원은 누구냐? 사원이라면은, 자,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지에서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 합니다. 사단법인에는 무수한 것들이 있겠죠. 뭐 정당도 있고 각종 동창회도 있고 많은 것입니다. 자, 민법의 규율을 받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럼 대표적인 사원은 누구죠? 주주겠죠, 그죠?
다만 이거는 상법의 교회를 받을 뿐이에요. 민법의 교회를 받지 않고. 이와 같이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이와 같은 사원지에서 가지는 권리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 하더라. 일단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배권 보세요. 지배권. 지배권. 자, 우리가 권리의 의의를 다시 떠올리면,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 했다, 그죠?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배권이라면은 이 단어 자체를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 내가 권리가 있다면은 두 개의 개념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자 누굽니까? 권리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뭐예요? 객체가 있겠죠. 그럼 지배권이라면은 그 주체인 권리자만이 뭐예요? 그 객체인 권리 객체를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지배권. 자,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지배권의 A가 물건이요. 자, 예를 들면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가 갑소유요. 갑소유. 그럼 상식적으로 이 토지는 누구만이 지배할 수 있어요? 갑이 지배할 수 있죠. 즉, 갑이 소유자니까 누구의 간섭도 없이 뭐요? 이 토지를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자가 그 객체를 타인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 어떤 권리가 지배권의 A에 해당하느냐? 그 A들을 우리가 최대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갑이 가지는 권리는 뭐죠? 소유권이다, 그죠? 즉, 소유권 등 물건이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등을 타인이 지배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권은 권리자인 인격 주체만이 지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작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5분 만에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자기 것인 양 뿌리고 다닌다. 그럼 내가 그와 같은 저작 활동을 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작권, 발명권 등은 뭐예요? 이와 같은 정신적 창작물은 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끔 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무체재산권 등이 지배권으로 되어 있고. 자, 하나 또 예를 설명드릴게요. 개념입니다. 친권. 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뭐요? 친권자는 없습니다. 친권자는 없어요. 친권자라 하면은, 친권이라면은 미성년자를 보호 내지 교육하는 뭐요? 부모 등이 행사하는 권리를 친권권입니다. 친권. 그래서 여기는 미성년자가 없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부모님은 계시되 친권자는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 교육하는 부모 등이 행사하는 친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권은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이 대표적인 지배권의 A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권 볼게요. 청구권. 자,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에게 1,000만 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디에서 빌린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갑은 빌린 돈을 약속한 날에 되돌려 갚으라. 누구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청구권이에요. 특정한 권리자가 뭐예요? 특정한 의무자에 대해서 약속된 의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권 입고로 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예요? 빌린 돈을 되돌려 갚아라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채권에는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입고로 청구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자가 변제치 않으면 뭐예요? 채권자는 이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여러 가지 어떤 권능이 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의 내용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죠? 예, 채권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구권력으로 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갑은 그 토지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죠. 따라서 소유자인 갑의 허락 없이는 타인은 토지에 대한 갑 소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이자가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토지 A에다가 어떤 쓰레기 더미를 쌓아뒀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갑이라면 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채우라. 그죠? 그래서 나만이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타인이 침해하면 뭐요? 당연히 물건자인 나는 이자에게 뭐요? 침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권은 물건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물건에도 뭐요? 이와 같은 침해가 있으면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 부부간에는 서로서로 정조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일방이 위배하면 타방을 상대로요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도 나오고 물건으로부터도 나오고 가족권으로부터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그와 같은 물건, 채권, 가족권 등이 뭐야? 하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내용. 따라서 청구권에다가 제목 붙이면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돼요.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하면 돼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은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하면 돼요. 가족권으로부터 생기는 청구는 뭐예요? 가족법상의 청구권.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자, 얼핏 그럴 것 같다. 여기까지만 느낌만 오면 돼요. 예,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자, 우리가 권리 종류에서 한 문제가 뜬다면 여기에서 뜹니다. 권리 종류에서 뜬다면 90%는 뭐예요? 형성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뭐예요? 답을 선택을 못 하겠다. 그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형성권에 관한 지문을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90%는 맞습니다. 네. 형성권을 답을 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보세요. 어른 갑에게 1,000만 원을 되돌려 갚을 의무가 있고 갑은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이와 같이 내가 타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다 평등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자들끼리 뭐요? 합의에 의해서 이와 같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형성권이라는 희한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이 되는지 보세요. 앞에 선생님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유 따지지 말고 다음 시간 올 때는 뭐요? 무조건 나에게 100만 원 줄 의무가 있는 걸로 하자. 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라면 예외적인 권리입니다. 즉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에 의해서 뭐요? 타인과 사이에 일정한 권리를 없던 권리가 뭐요? 발생하기도 하고 있던 권리가 변경하기도 하고 있던 권리가 소멸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형성권. 자, 의를 보세요. 형성권이란 말 그대로 뭐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일정한 뭐요?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형성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두 가지 종류로. 기준이 뭐냐면 권리자가 가지는 형성권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행사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그죠? 첫 번째가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을이 채무자죠, 그죠? 근데 갑을 간에는 친구 사이입니다.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갑이 속으로 내가 을에게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인데 이것을 면제해 주겠다. 자, 채무 면제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럴 거면 형성권 맞죠? 형성권인데 반드시 채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전화를 해서 자, 내가 너에게 돈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받지 아니하마. 그럼
바로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권리자가 그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법이 제한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형성권 얘기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형성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형성권은 반드시 뭐요?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재판으로만. 따라서 재판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발생치 않습니다. 제3법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여러 번 지문이 됐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란 형성권은 뭐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뭐요? 전화를 통해서 말로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제3법에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념은 채권법에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뭐요? 가족법에 있는 형성권들이에요. 가족법에. 자, 보세요.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가족법상의 형성권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17페이지 제류의 둘째 줄을 보게 되면은, 예, 채권자 취소권은 있다, 그죠? 제3법에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보니까 친생 부인권,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용권, 입양 취소권 등이죠. 다 가족법에 규정된 겁니다. 자, 왜 이와 같은 형성권들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행사를 하게끔 하느냐? 자, 보세요. 기준이 요거예요. 자, 갑이 을에서 가지는 1,000만을 받을 채권을 면제를 하는데, 뭐 타인과 직접적인 법적인 이해관계를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둘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이자에게 일임하면 돼요, 그죠? 행사 방법도. 이자의 의사표시만 정확하게 드러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행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재판상 이용권 보세요. 자, 남녀가 혼인합니다. 남남이었지만 혼인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죠. 혼인이 됐다면 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갑에게는 뭐예요? 갑남에게는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죠. 그래서 갑의 일정한 친족이 있죠. 그 다음에 을에게도 뭐예요? 친족이 있었다고 하죠. 부모 등을 통해. 그러면 둘이 혼인하면 둘만의 어떤 인척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갑을 둘러싼 일정 범위의 친족들 사이에 친인척관계가 형성되죠. 그 둘이 이혼하면은 둘만이 헤어져서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해서 형성되던 친인척관계, 여러 사람들 사이의 친인척관계가 다 종전대로 없던 걸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혼을 하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여러 사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가족법상의 이와 같은 형성권들은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재판을 통해서. 제3법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제3 가족법상 형성권은 뭐 그런 게 있더라. 쭉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쭉 있는데 지금부터 다 할 필요 없고 대표적인 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17페이지 보게 되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있죠. 자, 요 개념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해제권입니다. 해제권. 자, 해제권은 정확하게는 계약의 해제권이요. 그래서 해제권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일정한 계약 관계가 있었을 때 일정한 자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라든지 합동행위 등에는 해제라는 권리가 발생할 수 없어요.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일정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해제권이 뭐냐? 예를 들게 되면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이다, 그죠? 매수인입니다. 자, 요 날짜에 계약을 체결했고, 예를 들면 10월 10일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자에 중도금, 그 다음에요, 쭉 중도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납부하다가 최종적으로 뭐요? 한 1월 10일자에 잔금과 등기를 맞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매매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수인은 약속한 대로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근데 이자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매도인이라면
빨리 토지를 매도해서 현금화하기를 원하는데 이자가 계속 차일피일 채무를 불행하고 있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요? 이를 원인으로 채권자가 뭐요? 해제권을 행사를 해버려. 자, 그럼 이때 해제 의사표시를 합니다.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은 언제 체결이 됐죠? 요 날짜에 체결됐죠. 근데 해제는 언제였어요? 한 달 후에 해제했죠. 그러면 계약관계, 매매 계약관계는 해제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을 하느냐, 아니면 뭐요?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있는 때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냐. 자, 한번 보세요. 어느 건지. 어느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뭐요? 해제권자가 해제하면 뭐요? 그 효과는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없던 걸로 돼버려.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제권이라면 계약에 있어서 어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이 있으면은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뭐요?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해제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합니다. 해제권. 그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 원칙입니다. 또는 뭐요? 이거는 법정 사유예요. and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 약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합니다. 또는 뭐요? 자기들이 약속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의 자체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해제권은 말로 해볼게요. 말로. 자, 해제권은 어떻게 해제권과 차이가 나냐. 이것도 제목이 계약의 해제권이에요. 계약의 해제권. 자, 예를 들게 되면은 고용계약을 떠올려보세요. 자, 내가 피자집을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직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아주 성실하게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도 없이 해가 바뀌니까 뭐요? 하루 출근, 하루 결근. 며칠이 지나니까 뭐요? 이틀 결근, 하루 출근. 요 따위로 근무를 합니다. 그 참다가 뭐요? 열흘 후에 너 그 따위로 근무를 하려면 당장 내일부터 그만두라 그럽니다. 요게 해지요. 자, 그러면 해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계약관계를 해지하면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합니까? 내일부터 장래를 향해서 고용관계가 소멸해요? 후자죠. 그죠? 예. 이걸 해지랍니다. 즉 해지라면 뭐요?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권자의 의사표시를 해지랍니다. 그 해지권의 발생 원인도 해제권과 더불어 뭐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법정 사유와 약정 사유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뜹니다. 계약 강론에서, 채권 강론에서. 즉 해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채권법에서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제권에 관해서는. 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인 판례 한두 개, 나머지는 다 조문을 기억하는 거예요. 조문. 네. 해제권. 자, 해제권, 해지권이란 개념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을 볼게요. 취소권. 자, 그럼 취소권은 어떠한 권리냐? 취소권은 제목이 법률행위의 취소요. 법률행위의 취소. 자, 그래서 법률행위라면은 금방 봤던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만 보더라도 해제하고 차이점을 느끼겠죠. 해제권이라는 권리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요? 그중에서 계약이라는 법률에게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취소권은 뭐요?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제도다. 그죠? 자, 그러면 취소가 뭐냐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인데, 예를 들면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도인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었느냐? 매도인이 미성년자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또는 착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매매를 했어요.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또는 강박당해서 이와 같은 매매를 체결했다.
자, 매수인하고 등기까지 다 넘겨줬어요. 10월 10일자에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법률행위에 이와 같은 미성년 등 제한 능력 사유라든지 차고, 사기, 강박 등의 원인이 있으면 취소권자는 뭐예요? 이를 이유로 매매 등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요 날짜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다 뭐요? 2달 후에 이와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매매를 취소하겠다 합니다. 네, 단독으로죠. 형성권이요. 자, 그러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언제 있었죠? 이때 있었어요. 그러면 가불간의 법률행위 매매는 이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뭐요? 매매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없던. 이게 취소예요. 자, 그럼 보세요. 취소. 취소란 일단은 뭐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가불간의 매매는 뭐요? 일단은 유효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원인을 이유로 사후에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취소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한 법률 관계를 법정 취소 사유 한 밑줄 그어 보실래요? 법정 취소 사유. 제한 능력, 그죠? 미성년 등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취소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인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이 없으면 취소는 못합니다. 취소는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을 이유로 뭐요?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효과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권리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해제를 다시 보세요. 해제. 취소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해제의 원인.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요? 우리가 배우는 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정 사유. 법정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플러스 취소와 달리 뭐요? 법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한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 당연히 뭐요? 제가 적어드리지만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은 오겠죠. 예, 그런 정도만. 자, 다시 한번 오늘은 반드시 기억할 게 해제라면 뭐요? 해제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를 하게 되면 그 계약관계는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이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해지라면 뭐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권자가 해지하면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소급입니까? 장래를 향해서요? 장래를 향해서. 그래서 여기 해지는 계약이라는 관계에서는 인정되는 제도다. 그죠? 그런데 취소를 하면은 법률행위 일반입니다. 계약이 됐던 뭐요? 단독회의가 됐던 합동회의가 됐던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에 이와 같은 법이 인정하는 네 가지의 원인 중 어느 하나다. 그죠? 미성년 등 제한 능력의 사유, 차고, 사기, 강박 등의 원인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뭐요?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를 향했습니까? 처음부터 소급이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것을 취소권합니다. 그렇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읽어보세요. 그 부분 취소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반드시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어떤 개념들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보고. 자,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보게 되면 16번요.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항변권. 예? 항변권이라는 권리를 보세요.
자, 값을 가려면요. 1,000만 원의 대여관계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1년간의 기한으로 1,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빌린 돈을 언제 갚으면 돼요? 연말에 갚으면 되죠. 자, 근데 느닷없이 갑이 5월 10일 날 빌린 돈을 갚아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을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나는 너에게 빌린 돈이 없다 그럽니까? 아니다. 그죠? 빌린 것은 있다. 그죠? 따라서 이자는 나에게 그와 같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청구권자의 청구권의 자체를 아예 부인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자가 나의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나는 이 날짜에 되돌려 갚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갚겠다. 그죠? 이게 항변권입니다. 항변권. 자, 그래서 의를 보세요. 항변권이란 청구권자의 뭐요?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요?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변권 그래요. 항변권. 즉 항변권이란 특정인의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무슨 뭐요? 요 예를 떠올리면 돼요. 이자가 나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나는 일정한 이유를 들어서 그 이행을 거절한다 그죠. 이자 가지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합니다. 항변권. 자, 근데 항변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교재 쭉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을이라면은 영원히 이행을 거절합니까? 언제까지만 못 갚겠다 하죠? 요때까지다 그죠?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이다 그죠? 영기적은 일시적 항변권이죠. 그 다양한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그 애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항변권은 영원히 뭐요? 끝까지 이와 같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변권을 영구적 항변권이라 합니다. 영구적 항변권. 대표적인 게 상속인의 한정성인의 항변권이에요. 자, 말로서 설명할게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상속을 받죠. 그러면 상속인은 돈 되는 적극 재산만 상속받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소극 재산이 채무까지 상속받아요? 후자죠. 자, 그럼 단순 계산적으로 아버지가 돈 되는 적극 재산은 1억밖에 없어요. 근데 빚은 뭐요? 10억을 물려줍니다. 그러면 단순 산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나는 9억이 손해죠. 가만히 있으면 뭐요? 9억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일정 기간 내에 뭐요? 아버지가 물려준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가 물려준 채무로 뭐요? 책임지겠다. 이게 한정성인입니다. 그러면 뭐요? 영원히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면 됩니다. 이게 상속의 한정성이네요. 네. 자, 나머지 권리경합, 법규경합이라든지 권리 충돌이라는 개념 등은 일단 이 부분 해체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민법 총칙에 대해서만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민법 총칙에서는 24문항밖에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거의 지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민법 총칙에서는 아무리 출제자가 묻고 싶더라도 24문항밖에 못 물어요. 나머지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묻고 싶더라도 묻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지문화하고 싶다면 뭐요? 권리의 어떤 종류에서 형성권을 위주로 답은 구하지만 그 하나의 어떤 상대 지문으로서 한 줄 정도 지문화 처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시험 문제가 가능할 겁니다. 예, 그때 우리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게 되면 20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죠. 그 다음에 21번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다. 그죠? 자, 이 부분은 100%입니다. 100%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뭐요? 매년 출제됐어요. 매년 합니다.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9페이지까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3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조 민법의 법원, 금방 배웠던 뭐요? 권리의 종류와 관해서 형성권을 주제로 한 권리의 종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의측이요. 한 문제에서 3문제인데 그래서 한 문제가 떠도 뭐요? 3문제가 떠든 반드시 그 중에 한 문제는 신의측입니다. 나머지는 뭐 1조, 그 다음에 권리 종류가 뜹니다. 그죠? 신의측은 지금까지 100%예요.
근데 민법의 법원과 권리의 종류는 7, 80%를 걷죠. 10번 중에 7번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고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도. 자, 그래서 신의처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우리가 꼼꼼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개념 위주로만 간단히 살핍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뭐요? 줄여서 신의적. 자, 신의척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주에. 어떻게 기억해달라고요? 조리다, 그죠? 조리. 즉, 조리를 신의척이라 합니다. 조리. 자, 그럼 2조를 보시게 되면 신의성실이라는 제목하에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다시 녹여서 읽어볼게요. 자, 2조 1항을 보니까 우리가 법조문을 읽는 듯한 느낌보다는 어떤 뭐야? 도덕책을 읽는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작동하죠. 그죠? 일단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법조문은 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어떤 요건 하에, 그죠?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어떤 기간 내에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만약 위배하면 어떤 제재 내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조문으로 떠올릴 겁니다. 그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요? 도덕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자, 다시 제가 녹여서 읽어보면, 내가 권리자라면 원칙 옆에 누가 존재합니까? 예, 의무자 존재한다, 그죠? 즉, 내가 권리자라도 뭐요? 그 권리 행사는 권리자인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의무자가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에 쫓아서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그 같은 의무자의 믿음에 위배해서 권리를 뭐요? 나만의 이익에서 행사하게 되면 정상적인 권리 행사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반대로 내가 의무자라면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의무의 이행은 권리자가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에 쫓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위배되면 뭐요? 의무 이행의 효과는 발생치 않고 의무 불이행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예요? 우리가 판례 위주로 이 부분을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어떤 판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겁낼 필요가 없다, 그죠? 즉, 신의척이라는 조리, 다른 말로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적 상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판례의 결론은 다 내 생각하고 맞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개별 판례를 우리가 다양하게 교재에서 소개될 겁니다. 기본서에서. 대부분은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장장 등 혐오 시설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것들을 알았다면 분양업자는 분양 계약을 하기 전에 나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알려야 되죠. 이게 신의처부터 말하자면 법적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판례들이. 그래서 위반하면 뭐예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손해배상 등. 이런 것들이 개별적 판례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건전한 법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판례의 결론은 굳이 읽을 필요 없죠. 쭉 읽으면 돼요. 근데 일정한 판례는 왜 힘드느냐? 그 용어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의척으로부터는 다시 세 가지의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건반언의 원칙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기본서에서 같이 검토할 게 판례들을 가지고 자, 마지막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보세요. 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척과 더불어서 어떤 지문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독자적인 어떤 5개 지문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좀 생각이 힘듭니다.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요것도 보세요. 2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
예전에는 뭐요? 내가 권리자라면 그 권리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것이냐. 권리자의 절대적 자유였다. 그죠? 근데 이제는 절대적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일정한 지역에 A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내 토지다. 그죠? 내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없느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목이 정해져 있겠죠. 자기 멋대로 그 토지의 형질을 자기 멋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건축물이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즉, 권리라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가지는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라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면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 권리의 그와 같은 한계를 벗어난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권리가 남용되면 권리 행사 효과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어떤 판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요건, 어떠한 요건을 구비했을 때 권리자의 권리가 남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쭉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19페이지까지 쭉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분량이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입니다. 최대. 이번 20회차에서는 세 문제가 떴어요. 어디입니까? 1조에서 한 문제, 법원에서 한 문제, 권리의 종류에서 형성권 위주로 한 문제, 그 다음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한 문제 다 떴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세 문제냐? 아닙니다. 한 문제 아니면 세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두 문제가 평균적으로 뜹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기시면 20페이지부터 제목이 권리의 주체로 되어 있죠. 2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권리 주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문항수가 늘어나요. 자, 권리라 하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권리자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를 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권리가 있다면 두 가지 요소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하나는 뭐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즉 주인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상조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권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권리 주체라 한다는 거예요, 권리 주체. 즉,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당연히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의무도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를 권리 주체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요소가 떠올려야 돼요. 주체가 있다면 뭐요?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권리 객체. 그래서 권리 주체를 배우면 바로 다음에는 권리 객체라는 주제가 뜰 겁니다. 자, 그럼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 이자밖에 없습니다. 이자. 사람이다, 그죠? 네, 사람이요. 사람만이 권리 주체입니다. 사람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야기해줘, 그죠? 자,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을 법에서는 자연인합니다, 자연인. 육체적인 생명체. 플러스 법인입니다, 법인. 일정한 단체요. 일정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재산의 단체인 재단법인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법에서 부여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법인합니다, 법인. 그래서 문항수는 해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인에서 두 문제에서 뭐요? 최대 5문제까지도 출제될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문제, 두세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한 3문제 정도. 법인도 똑같아요. 한 2문제 내지 뭐 4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5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한 두세 문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권리 주체에서는 뭐요? 5문제 내지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권리는 이자들만이 가질 수 있죠. 이자들만이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개념이 뜬다고 하죠. 권리 능력이요. 자,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무엇이 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면 뭐예요? 권리 능력입니다. 그럼 권리 능력이라면 요거예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이자밖에 없다, 그죠? 예. 따라서 권리 능력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자, 말이 되는지 보세요. 예를 들게 되면, 자, 할머니가 가족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입을 거, 먹을 거 안 먹고 악독같이 돈을 모아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럼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뭐요?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어요? 후자겠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요? 할머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존재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재산은 뭐요? 물려줘야 되는데 강아지밖에 없죠.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강아지에게 물려주겠다. 자, 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뭐예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뭐요? 일정한 자가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죽더라, 그죠? 뉴스에 뜨죠? 강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단체 뭐요?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하고 그 단체가 뭐요? 그 신탁받은 재산을 강아지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어떤 계약 관계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자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자들 말고는 뭐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자에게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되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는 2명밖에 없어요. 3조. 보세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죠. 이때 사람은 뭐요? 우리만을 말합니다. 우리. 자연인. 왜? 34조가 바로 따라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호정한 목적 범인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이 34조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권리 주체는 뭐요? 역시 자연인과 법인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3, 4번을 묶으세요. 3, 4번. 자, 요 개념을 최대한 내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사능력, 행위능력, 요 양자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고만 일단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보세요. 가벌간에 자동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3살이에요. 당연히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을 수 있다, 그죠? 할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단독으로 자기 명의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론. 가벌간의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갑이 40살입니다. 미성년자 아니죠? 자, 회사원입니다. 완벽하다, 그죠? 매매 등은 적법 유효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자가 현재 매매 상태에서 어떤 상태냐? 만취 상태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원래 소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상사의 꾸지람을 듣고 뭐요? 소주 반병이나 마셔버렸어요. 완전히 치사량을 마셨죠.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뭐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카드를 가지고 뭐요? 외제차 하나 끌었습니다. 결론. 가벌간의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요? 유효입니까?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무효예요. 왜? 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면 단독으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 그래요. 행위 능력. 자, 우리는 다 성년자죠. 정신적으로 결함이 없다 그죠? 다 행위 능력자예요. 단독으로 어떤 물건 등을 매매하는 법률 행위 등을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갑을 간에 갑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입니다. 또는 차고 상태에 빠졌어. 또는 뭐요? 타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또는 강박당한 상태에서 매매가 있었다. 앞에서 취소라는 단어를 봤다 그죠? 자, 그럼 미성년자를 떠올려 보세요. 미성년자 18세입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요? 판단 능력이 부족하겠죠. 즉 아직 육체적으로 또 뭐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인격체다 그죠. 근데 이 자가 완전한 성년자이고 자유 경쟁을 한다면은 매매라는 행위는 뭐요? 이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자 행위는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즉 우리와 같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행위 등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 그럽니다. 근데 이와 같은 행위 능력이 미성년 등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은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들은 뭐예요? 미성년자를 통틀어서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3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3명이 있어요. 나머지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미성년자 제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단독으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뭐야? 없다 그죠? 이 같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랍니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앞에서도 봤죠. 이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원하면 취소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쉬었다가 정확하게 다시 진행을 할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갑을 간의 자동차 매매는 처음부터 뭐요? 무효라 그러죠. 무효, 그죠? 무효. 자,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하고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근데 갑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매매는 일단은 뭐요? 유효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2달 후에 취소를 해버려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요? 유효하다 그죠. 다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유효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이에요? 소급이다 그죠. 자, 양자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요 부분을 느끼면서 일단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서 권리 능력은 쉬웠죠. 자,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리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강아지에게 다 상속을 원한다 할 정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자에게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매매인데 3살짜리가 뭐요? 단독으로 이와 같은 자동차 매매를 했다. 또는 뭐요? 만취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매매를 했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무효이더라, 그죠. 또는 이자가 미성년자인데 단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그죠.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가 있더라, 그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때문에 무효고, 이자는 뭐요? 행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인데 뭐요? 원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럼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